제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떡 2조각과 커피 쿠폰 1장. 미안, 재훈아. 떡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대신 우리 단골 카페 쿠폰 줄게. 아메리카노 1잔 공짜야. 형수 소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요. 아내 수지는 제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밴드 투성이었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조카의 돌잔치 준비를 도왔는데 돌아온 건 고작 떡 2조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손님들이 남기고 간 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를요. 형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아내를 이용해 왔는지를요. 떡 2조각, 겉보기에도 웃길 정도로 작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쌓인 모욕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봉투 하나가 곧 형제간의 전면전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조카의 돌잔치 3일 전인 준비 첫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씨, 현우 돌잔치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죠? 업체 쓰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형수 소영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요. 네, 형님.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부터 이틀만 와줘요. 돌잔치 전날이랑 당일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루 더 올 수 있어요?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었습니다. 형님, 그럼 사흘 동안 도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에이, 가족인데 뭐. 수진 씨 어차피 파트타임이니까 스케줄 조정되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형님 댁에 사흘 정도 가야 할 것 같아. 사흘이나? 당신 다음 주 병원 예약 있잖아. 허리 치료. 미뤄야 될 것 같아. 형님한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이래왔으니까요. 형수인 소영 씨는 대기업 임원인 제 형 재욱의 아내입니다. 강남 대치동 50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죠. 그리고 저희를 은근히 무시해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부장이고 수지는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10년 된 국산차를 타죠. 형수는 그 차이를 매번 강조했습니다. 10년 전 수진이 처음 형수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인사 갔을 때였죠. 형수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지방 전문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형수의 표정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작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수지는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작년 설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국 준비를 했습니다. 떡 썰고 육수 내고 고명 올리고 5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죠. 형수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엌에 와서 수진의 일을 체크했습니다. 수진 씨, 떡 너무 두껍게 썰었어요. 다시 썰어야겠네. 수진 씨, 고명 색깔 조합이 너무 별론데요? 항상 지적만 했습니다. 칭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깻잎전, 각종 전을 무릎을 꿇고 앉아서 6시간을 부쳤습니다. 형수는 네일샵을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손톱은 예뻐야죠. 그리고 작년 겨울 김장 때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형수네 집에서 혼자 배추 80포기를 버무렸습니다.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2개였고 받은 건 깍두기 반통이었습니다. 김장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집 거니까 그거라도 나눠준 거지. 라는 게 형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참았습니다. 수지는 항상 참았습니다. 돌잔치 이틀 전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형수네 집은 강남 대치동이었고 저희 집 평택에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힘들면 중간에 전화하고. 응, 걱정 마.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출발하기도 전부터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수진이 형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 씨, 벌써 왔어요? 일찍 왔네. 형수 소영은 풀메이크업에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요가복이었죠. 안녕하세요, 형님. 들어와요. 근데 나 지금 필라테스 가야 해서 오전반이라 할 일 메모해뒀으니까 그거 보고 해줘요. 네? 형님 나가시는 거예요? 응, 1달 전부터 끊어놓은 수업이라 돈 아깝잖아요.
수진 씨가 알아서 잘해주면 되잖아.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50평 아파트에 달랑 혼자요. 식탁 위에 메모를 봤습니다. 돌잔치 떡 800개 만들기. 떡집에서 쌀가루를 사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각종 전 준비, 재료는 냉장고에 있다고요. 과일 손질 3종류, 과일 가게에서 픽업해올 것, 거실, 안방, 아이방 청소, 식탁보 다림질, 현우 돌복 손세탁. 수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떡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쪄서 식히고 모양 만들고 포장하고 800개, 한 개당 30초씩만 걸려도 7시간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소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있고 그냥 싱크대 쪽에 컵라면 하나가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컵라면에 물을 끓여 부어 먹었습니다. 서서요. 라면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형수 소영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필라테스 완료. 몸도 마음도 가벼워요. 오늘 현우 돌잔치 준비 때문에 바빠 죽겠지만 운동은 빼먹을 수 없죠. 해시태그로 필라테스, 강남필라, 돌잔치 준비, 육아맘일상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깔끔한 필라테스 스튜디오와 환하게 웃는 형수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4시 형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떡 많이 했네요. 근데 좀 크기가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요. 형수는 떡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여전히 칭찬은 없었습니다. 지적만 있었죠. 이건 너무 크고 이건 너무 작고 돌잔치 떡인데 크기가 일정해야죠. 수지는 6시간 동안 800개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수지는 겨우 그날 할 일의 70%를 끝냈습니다. 두 사람이 해도 다 못할 일이었어지만요. 수진 씨, 내일 와서 나머지 일 마저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수고했어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돌잔치 전날도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수지는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10접시가 넘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무릎이 저려왔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중간에 네일샵을 다녀왔습니다. 내일 사진 많이 찍을 거니까 손톱도 예뻐야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오후 5시쯤 형수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 거기 서 있어 봐요. 네, 사진 찍을게요. 우리 돌잔치 준비하는 거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찰칵, 찰칵. 형수는 수진이 전을 부치는 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요. 고마워요. 이거 올리면 팔로워들이 좋아할 거예요. 요즘 진짜 배기 손맛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수지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수지는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무릎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릎이 왜 이래? 멍이 왜 이렇게 심하게 들었어? 괜찮아. 전 붙인다고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일 돌잔치까지만 가면 돼. 그냥 참을게. 저는 아내의 무릎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수지는 아파서 신음을 냈지만 참았습니다. 돌잔치 당일이었습니다. 돌잔치는 오전 11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새벽 6시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당일날 세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형수의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배치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형수 소영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환한 미소로요. 어머, 이모, 오랜만이에요. 사촌 언니, 와줘서 고마워. 수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추가로 내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중간에 형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수진 씨, 손님들 떡 더 내야 하는데 접시 좀 예쁜 걸로 담아줘요. 네, 형님. 아, 그리고 이따가 사진 찍을 때 수진 씨도 끝에 서 있어요. 가족 사진이니까. 수지는 고마운 마음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설거지 시작해야 하니까 한복은 안 입어도 돼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그 앞치마 두른 채로 서 있어요.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손님들은 떠났고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수진 씨, 설거지 좀 부탁해요. 저는 현우 재우고 올게요. 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지 않는 큰 접시들과 냄비들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와, 수고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다 끝났네요. 형수는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종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수진 씨, 이거 가져가요. 봉투를 열어보니 떡 2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은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커피 쿠폰 한 장,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떡이 생각보다 부족해서요. 손님들이 다 가져갔어요. 대신 쿠폰 줄게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점심은 매일 컵라면이거나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손은 밴드 투성이었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건 떡 2조각과 커피 쿠폰이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왈칵 터져나왔습니다. 밤 11시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많이 힘들었지? 저는 아내를 맞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수진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떡 2조각, 그리고 커피 쿠폰 한 장. 떡 2조각? 이게 전부야? 당신이 사흘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형수네 집엔 떡이 수십 개는 남아있을 텐데 당신한텐 고작 이거 2조각? 저는 종이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그냥 참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형님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10년간 참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손 좀 봐.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톱 끝도 다 닳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부어올라 있었고요. 밴드를 여러 개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릎도 봐. 이게 뭐야 이게. 수진의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전을 붙인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몸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씻겨줬습니다. 따뜻한 물에 천천히요. 수지는 손이 물에 닿을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연고를 발랐습니다. 한 튜브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무릎에도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재훈 씨, 수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더는 안 가도 돼. 다신 안 가도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느려서 죄송해요. 더 빨리 할게요. 잠결에도 형수에게 사과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아내를 지키겠다고요. 형수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죠. 저는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재훈아, 무슨 일이야? 출근 안 했어? 형,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나도 지금 출근하는 중인데. 무슨 일이야? 형수님이 수진이를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이번 현우 돌잔치 준비 때요. 수진이가 사흘 연속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받은 게 떡 2조각이에요. 떡 2조각? 네. 손님들 먹다 남은 떡 2조각이랑 동네 카페 커피 쿠폰 한 장이요. 전화 너머로 형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형, 이게 돕는 건가요? 형수님은 필라테스 가시고 네일샵 가시고 수진이는 사흘 동안 혼자 떡 800개 만들고 전 10접시 부치고 설거지까지 다 했다고요. 아, 그건 형수가 다른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재훈아, 식구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형, 수진이 손 보셨어요? 터지고 갈라져서 밴드 투성이에요. 무릎은 멍이 시퍼렇게 들었고요. 그래도 말이야. 형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수진이가 형수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은 아세요? 재훈아, 나도 바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형수한테 직접 얘기해.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이 뭐래? 형도 형수 편이야. 그럼 어떡해? 괜찮아.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말할게. 그날 저녁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집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재훈 씨, 오빠한테 전화했다면서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형수님.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수진 씨한테 뭘 잘못했나요? 형수님, 수진이가 사흘 동안 일했는데 떡 2조각만 주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머, 시댁 식구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투였죠. 제가 명절 음식 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수진 씨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떡 2조각 챙겨준 거 가지고 그것도 안 주려다가 생각나서 챙겨줬더니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수진이가 형수님 집에서 한 일들을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계산? 뭘 계산해요? 명절, 제사 준비, 김장, 돌잔치, 집들이, 설거지, 청소.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소 1,000만 원도 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 지금 친형수한테 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가 언제 일일이 돈으로 따져가며 계산하고 살았어요? 형수님이 먼저 돈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떡 2조각으로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형수님, 이제부터는 저희 집안일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형수님 집안일 안 돕겠습니다. 재훈 씨,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서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형님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쯤 형수의 인스타그램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형수를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도와준 것도 서운하게 생각하다니. 앞으로는 정 떨어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겠어요. 가족도 예외 없이요. 해시태그로 가족 배신, 속상함, 인간관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형수 친구들의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누가 언니한테 그래요? 언니는 항상 베푸는 사람인데 가족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형수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이었습니다.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해줄래요? 손님 오시거든요. 지난번 일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수진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답장할게. 뭐라고 보낼 건데? 저는 수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형수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에 형수님 댁에 안 갈 겁니다.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손님 오신다는데? 형수님께서 저희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수 요즘 동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에 손님 오는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온다고 하네요. 고모 어머 무슨 일이야? 형수 글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우 돌잔치 때도 새벽부터 와서 도왔는데 말이죠. 고모 재훈이가 왜 그러는 거야? 저는 단톡방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저희 부부끼리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형 재훈아, 무슨 일이야? 전화 좀 해봐.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이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그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형수님 댁에. 할 말이 있어.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나 혼자 갈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저는 차를 몰고 강남 대치동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그 종이봉투를 들고요. 떡 2조각과 커피 쿠폰이 든 봉투였습니다. 오전 10시 형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형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은 좀 그런데요. 손님 오시기 전에 청소 중이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형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서재에 계셨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형수님, 이거 기억하세요? 저는 종이봉투를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형수님이 수진이한테 주신 거요. 사흘 동안 일한 대가로요. 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 씨,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10년치 대가예요. 수진이가 10년 동안 형수님 집에서 일한 대가가 이거였어요. 재훈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수님 인스타그램 봤어요. 네, 형수님이 올린 글이요.
배신당했다고 하신 거. 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형수님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가요? 10년 동안 수진이를 공짜 가사도우미처럼 부린 건 누구예요? 재훈 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서재에서 형이 나왔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이야? 주말 아침부터 왜 그래? 형, 잠깐 형수님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뭐? 인스타그램이요. 형수님이 올린 글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SNS예요. 보여줄 필요 없어요. 형수님이 수진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올렸어요. 전 부치는 모습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캡처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수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수진이 땀 흘리며 전을 붙이는 모습, 그리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돌잔치 준비 중. 손맛 가득한 전 만들기. 요즘 이런 손맛 찾기 힘들죠? 해시태그에는 돌잔치 준비, 손맛, 전통 방식, 홈메이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오빠,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찍은 거예요. 수진 씨도 괜찮다고 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전부 수진이한테 허락받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형수님, 수진이는 사진 찍는 줄은 알았지만 자기까지 찍는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인스타그램 보고 알았죠.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수가 올린 다른 게시물이었습니다. 돌잔치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상, 그리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첫 돌잔치 성공.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손님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상차림. 해시태그에는 돌잔치, 엄마표 손수 만든 음식, 정성이라고 달려 있었습니다. 형, 이 음식 누가 만들었을까요? 형님이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재수 씨가 만든 거잖아. 오빠, 그건 그냥 표현이고요. 표현?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은 필라테스 가시고 네일샵 가셨잖아요. 수진이 혼자 다 만들었어요. 떡 800개, 전 10접시, 과일 손질, 청소까지요. 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영아, 이게 사실이야? 오빠, 그건 제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 재수 씨한테 제대로 된 대가라도 줬어야지. 떡 2조각? 형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떡이 부족했어요. 손님들이 다 가져갔고요. 냉장고 열어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수님 냉장고요. 떡 정말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 씨, 지금 우리 집 냉장고를 뒤지겠다는 거예요? 형,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열어봐라.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실에 떡이 2통 들어 있었습니다. 냉동실도 열었습니다. 거기에도 떡이 서너 통 더 있었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형이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영아, 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수진이한텐 2조각만 줬어? 오빠, 그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냉장실에서 떡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재훈 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형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수님 10년이에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동실에서 또 다른 통을 꺼내서 쏟아부었습니다. 떡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얼어있던 떡들이 와드득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이 소리쳤습니다. 형, 10년 동안 형수님이 수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형은 아세요? 저는 3번째 통을 꺼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혼자 일했어요. 형수님은 거실에서 친척들이랑 수다 떨었고요. 4번째 통을 쏟았습니다. 작년 겨울 김장 때도 그랬어요. 수진이 혼자 10시간 넘게 일하고 받은 건 깍두기 반 통이었어요. 5번째 통을 쏟았습니다. 작년 설날 제사 음식도 수진이가 다 만들었어요. 혼자서. 근데 친척들한테는 형수님이 다 만들었다고 했죠. 재훈아, 그만해. 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10년 동안 수진이가 형수님이라고 대우해준 대가가 고작 그런 쓰레기 같은 거라고요. 형수님이 받은 칭찬, 우월감, 그거 다 수진이가 받아야 할 대우였다고요. 저는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수님, 이제부터 우리 집안일 신경 끄세요. 저희도 더 이상 형수님 집안일 안 돕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수진이 사진 다 내리세요. 지금 당장요. 재훈 씨, 안 그러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 겁니다. 형수님, 인플루언서잖아요. 법적 문제 생기면 곤란하지 않으세요?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수네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싸우기만 해서 될까요? 뭔가 결정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형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모두 내렸습니다. 수진이와 관련 사진들을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형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형, 내가 형수 일을 제대로 몰랐어. 지난 일주일 동안 형수랑 많이 얘기했어. 네. 근데 한 가지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 통장 말이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이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었잖아. 그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네 형수가 관리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달라고 했거든. 어머니 병원비 정리하려고. 근데 소영이가 이상하게 버티는 거야. 형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영이 몰래 통장을 봤어. 재훈아, 이거 큰 문제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형?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3,500만 원. 소영이 계좌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 그게 정말이에요? 응,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 근데 소영이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치매셔서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야. 거래 내역 보니까 돈이 빠져나간 시기가 이미 어머니 치매가 심화돼서 판단 능력이 없어진 이후였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형, 이거 삼촌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한 거야. 삼촌이 변호사시잖아.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어? 네, 형. 언제 갈까요? 내일 저녁 어때? 삼촌께는 이미 연락드렸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문제가 좀 생겨서 내일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저는 형님이 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응, 아무래도 그냥 조용히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터뜨린 건 떡 두 조각이 불러온 10년간의 모욕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훨씬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바로 삼촌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형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대학 동창이셨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희 집안일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재훈아, 왔구나. 재욱이도 왔고. 안녕하세요, 삼촌. 저와 형이 삼촌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앉아라. 재욱이한테 대충 들었는데 심각한 것 같더구나. 삼촌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네, 어머니 통장 문제인데요. 형이 가방에서 통장과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 통장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정기예금을 들어놓으셨어요. 삼촌이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 네. 근데 거래 내역을 보시면 형이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삼촌이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3,500만 원이 빠져나갔네. 전부 같은 계좌로. 네. 형수 계좌입니다. 재우가, 네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간 거냐? 네.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삼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우가, 이거 첫 인출 날짜가 언제지? 3년 전 5월입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은 5년 전 3월이었고 3년 전 2월에는 판단 능력이 잃을 정도가 되셨죠. 삼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미 어머니가 판단 능력을 잃으신 다음이잖아. 허락하셨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훈아, 너는 이 사실 언제 알았니? 어제 형한테 전화 받고 알았습니다. 그럼 너희 둘 다 최근에 안 거구나. 소영 씨만 알고 있었고. 삼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은행 가서 정식으로 거래 내역을 떼어와야겠다. 그리고 소영 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야 해. 어떻게 확인하죠? 카드 내역, 대출 내역, 재산 변동 내역. 다 조사해야지. 재우가, 네 동의가 필요해. 부부니까 조회가 가능할 거야.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틀 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삼촌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 삼촌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은행 거래 내역이야. 3년간 총 9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이 인출됐어. 서류를 보니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첫 인출 3년 전 5월 500만 원, 두 번째 3년 전 8월 1,000만 원, 세 번째 2년 전 2월 800만 원.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영 씨 명의로 된 자산 변동 내역이야. 삼촌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3년 전 6월 외제차 구매, 5천만 원 할부.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 명의로 된 차인 줄 알았는데 소영이 명의였어요?
그렇더구나. 그리고 여기 명품 가방 구매 내역. 작년 한 해 동안만 1,400만 원. 1,400만 원이요? 백화점 VIP 카드 내역이야. 그리고 해외여행 경비. 작년 여름 몰디브 리조트 20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삼촌, 그럼 총 얼마나 쓴 건가요? 차량 할부금까지 합치면 대충 6천만 원은 넘을 거야. 6천만 원이요? 근데 통장에서 나간 건 3,500만 원인데요. 나머지는 재우기 급여나 다른 수입으로 충당했겠지. 하지만 시작은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을 거야. 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재우가, 네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요? 응, 이건 부당이득이야. 민사상 문제지. 부당이득이요? 저는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거니까. 어머니는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으셨고 다른 상속인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어.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소영 씨한테 돌려달라고 해야지. 민사소송으로. 형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삼촌, 제 아내를 고소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우가, 이건 네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야. 재훈이도 상속인이잖아. 어머니 재산을 일부만 빼돌린 게 아니라 3,500만 원이나 가져갔어. 이건 심각한 거야.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저는 형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10년 동안 수진이한테 한 일들도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수님이 수진이를 10년 동안 무보수로 부린 것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가능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지. 증거가 있니? 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 받은 대가가 뭐였는지. 삼촌이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김장 10회, 명절 준비 20회, 제사 음식 8회, 돌잔치 1회, 집들이 2회, 청소 1만 회 이상. 그리고 돌아온 건 깍두기 반통, 떡 2조각, 그리고 트집과 직책, 무시와 모욕. 재훈아, 이거 증거 자료 있니? 사진이나 문자 같은 거. 형수님 인스타그램 캡처본 있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는 사진을 올리셨어요. 허락도 안 받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캡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가족회의를 해야겠다. 가족회의요? 응. 일단 소영 씨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알아야 하고. 삼촌이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어때? 다들 모일 수 있겠니? 네, 가능합니다. 재우가, 너도? 네, 알겠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형의 집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형과 형수, 저와 수진, 삼촌, 그리고 고모님까지. 형수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고모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오늘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모였어.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소영 씨, 이 3,500만 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니 충격인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경조사비로 쓰라고 하셨어요. 현우 돌잔치 준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경조사비요? 삼촌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 외제차 할부금은 뭡니까? 5천만 원짜리 외제차. 그리고 이 명품 가방 구매 내역들. 작년 한 해만 1,4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200만 원. 고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정말이야? 고모님, 처음 인출 시기를 보세요. 삼촌이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5월입니다. 이때는 이미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신 지 2달 후예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소영 씨, 삼촌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당신 자신의 이름도 이미 기억 못하시던 상태셨어요. 요양병원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아,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오빠, 미안해요. 형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형은 먼저 봐서 알겠지만 10년 동안 형수님이 수진이한테 한 일들입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장 10회. 매번 10시간 이상 일했지만 받은 건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고작 깍두기 반통이었습니다. 명절 준비 20회.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제사 음식 8회. 수진이가 만들었는데 형수님이 만든 것처럼 하셨죠.
그리고 이번 돌잔치, 사흘 동안 일하고 받은 건 떡 2조각이었습니다. 고모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물었습니다. 소영아, 그게 사실이야? 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은 수진이의 동의도 없이 인스타그램에 수진이 사진도 올리셨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캡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전 부치는 모습을요. 그런데 해시태그에는 손수 만든 돌잔치 음식, 엄마표 정성이라고 쓰셨어요. 거짓말 아니야? 고모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필라테스 가시고 네일샵 가셨습니다. 수진이 혼자 다 만들었어요.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영아, 대답 좀 해봐. 형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씨, 이건 2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어머니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 둘째, 수진 씨를 10년간 무보수로 부린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삼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500만 원 전액과 3년간의 법정 지연이자 총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형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천만 원요? 그리고 수진 씨에 대한 위자료, 10년간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3천만 원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 7천만 원이요? 그렇죠. 삼촌이 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송 가면 100% 지십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진단서, 카드 사용 내역, 인스타그램 캡처본 다 있습니다. 삼촌, 게다가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서 소문나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은 어떻게 되고요? 형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10년 동안 제가 참은 건 우리가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형수님은 수진이를 가족으로 대하셨나요? 재훈 씨, 떡 2조각이 가족한테 주는 대우인가요? 동의도 없이 일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가족한테 해도 되는 행동인가요? 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형수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 소송만은, 제발요. 형이 형수를 부축했습니다.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훈아, 삼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돈도 다 갚고 수진 씨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겠습니다. 삼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우가, 네 아내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알고 있잖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를 보시죠. 한 달 안에 합의안을 가져오세요. 그게 아니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고모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야. 고모님,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심한 걸까? 심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형님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무너졌는데 형수님은 한 달도 안 됐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수진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훈아, 정말 미안하다. 한 달 안에 꼭 해결할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잘못 아닙니다. 형수님이 잘못 인정하고 달라지시면 됩니다. 한 달. 그 한 달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형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퇴직금도 중간 정산 받아오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형수를 설득하고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한 달 후인 일요일 삼촌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훈아, 합의안 준비됐어. 오늘 오후 2시에 삼촌 사무실로 올 수 있어? 형의 전화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죠. 네, 형. 갈게요. 재수 씨도 같이 와줘. 본인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수진과 함께 삼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나는 건가? 응, 이제 정리될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형과 형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다들 왔구나.
자, 앉아라. 삼촌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박소영은 부당 사용한 3,500만 원을 전액 반환한다. 둘째, 3년간의 법정 지연이자 50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김수진에게 10년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넷째, 시어머니 박순자 명의 통장의 관리권은 법정 대리인 이정수에게 이관한다. 다섯째, 박소영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김수진 관련 게시물을 전체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다. 사과문은 일주일간 유지한다. 여섯째, 본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 즉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영 씨,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물었습니다. 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욱 씨, 당신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아, 수진 씨, 너희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삼촌이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서명하십시오. 소송은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를 어기면 즉시 법원에 제소합니다. 삼촌의 차가운 목소리에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형도 서명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요. 그리고 저와 수진이 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돈 지급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삼촌, 저희가 오늘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오늘요? 네. 제가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 받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송금 가능합니다. 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알겠네. 재훈아, 네 계좌번호 전달해주면 될 것 같다. 저는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형이 핸드폰으로 송금 절차를 밟았습니다. 잠시 후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2천만 원. 송금인 박재욱. 입금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도 입금 드렸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좋아. 확인되었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가 완료됐네. 서명이 끝나고 형이 저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훈아,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형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형, 제가 중간에서 선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왔어야 하는데 고생만 시켰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했어요. 형수가 수진 앞에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아니 10년 넘게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수진 씨를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진 게 좀 더 많다고, 강남에 산다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다고, 그게 뭐라고 수진 씨를 하인처럼 대했는지. 형님,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미안한 게 있어요. 형님한테 제가 힘들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냥 참기만 했으니까 형님은 괜찮은 줄 아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 씨. 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수진 씨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른 척한 거예요. 그게 제가 편하니까. 공짜로 일해주니까. 형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수진이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괜찮아요. 사과받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형,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재훈아. 앞으로는 명절 때만 뵙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아, 경조사도 최소한으로만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더 이상 형수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 형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형, 현우는 만나고 싶어요. 조카니까요. 그래, 현우는 언제든지 만나줘. 고마워요, 형.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심한 걸까? 명절 때만 만나자는 게 심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주버님이 너무 슬퍼 보여서. 형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좋아. 그래도 6천만 원이면 큰돈인데. 아주버님이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 받으셨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형수님이 잘못한 대가야.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근데 여보, 응? 우리가 이긴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형수는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아. 참았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알아.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나도 그래. 그날 밤 형수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동안 제 SNS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올린 일부 게시물에 다른 분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사진의 주인공께 깊은 상처를 드렸고 이분은 제 가족입니다.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가족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으로 제 것인 양꿈인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댓글에는 팔로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가족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렸다니 실망이에요. 거짓 콘텐츠였다니 엄팔할게요. 반성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다시 시작하세요. 형수의 팔로워는 일주일 만에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 형수의 사과문이 내려갔습니다. 합의서대로 일주일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아, 주말에 시간 있니? 네, 형.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너희 보고 싶대. 동물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형. 같이 가죠. 고맙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공원에서 보자.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대공원이었습니다. 형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벌써 2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뜀박질도 잘하고 말도 제법 할 줄 알게 되었죠. 아빠빠. 암맘맘마. 현우가 저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현우야. 수진이 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 우리 현우 많이 컸네. 작은 엄마가 얼마 만에 보는 거야? 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네, 형님. 잘 지내셨죠?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우리 동물원 구경하러 가자. 형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다 함께 동물원을 돌아다녔습니다. 현우는 신이 나서 이 동물, 저 동물을 구경했습니다. 코끼리. 우와, 정말 크다. 현우야.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먹을까? 현우 감자튀김 좋아하잖아. 햄버거 먹으러 가자. 패스트푸드점에 갔습니다. 주문을 하는데 형수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요. 이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형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형수가 모든 음식값을 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 이번에 회사 그만뒀어. 네? 회사를요? 왜요?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서 불이익도 좀 있었고, 여차저차해서 그냥 그참에 아예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작은 사업 시작하려고. 친구랑 같이. 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려고. 잘 되실 거예요, 형. 그리고 소영이도 많이 변했어. 형이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소영이가 집안일 다 해. 청소, 요리, 빨래.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형수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걸 하는 건데 뭘. 형님 대단하세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10년 동안 수진 씨가 해온 걸 저는 이제 겨우 2달 한 것뿐인걸요.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요. 형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동물원 관람이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맘마마. 그래, 현우야. 작은 엄마랑 다음에 또 보자. 수진이 현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훈아, 오늘 와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형. 현우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았어. 앞으로 가끔 이렇게 보자. 네, 그래요. 형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한테 이렇게 대해주셔서. 형님, 저도 오늘 즐거웠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보니 형님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직접 음식값도 내시고 현우 챙기는 것도 직접 하시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 그래도 여보, 응?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당당해졌잖아.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형수네 집에서 깍두기 반통을 받았었죠. 여보, 올해는 우리끼리 김장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 먹을 것만 조금 담그자. 저희는 배추 10포기만 샀습니다. 형수네처럼 80포기가 아니라요. 수진과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제가 배추를 절이고 수진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손 조심해. 응, 괜찮아. 수진의 손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갈라진 상처도 다 아물었고요. 김장을 하면서 수진이 웃었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80포기를 담았는데 올해는 둘이서 10포기 하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게, 작년 생각하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김장이 끝났습니다. 저희 김치 냉장고에 딱 맞는 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김치 맛있겠다. 당연하지. 우리가 정성껏 담근 건데. 그날 저녁 고기를 사와서 갓 담근 김치와 보쌈을 해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작게 여는 잔치였습니다. 오랜만에 형 가족을 만났습니다. 재훈아, 수진 씨, 오랜만이야. 형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사업은 잘 되세요? 응, 다행히 잘 되고 있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 형수도 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형님. 형님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음식은 제가 준비했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수진 씨는 그냥 편히 계세요. 형수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도 직접 했습니다. 조카 현우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아빠, 현우야, 우리 조카 많이 컸네. 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형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뭐가요, 형?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형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고. 형,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네가 고마울 것 같아. 진짜로. 형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응, 직접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들 대접도 하고 많이 변하셨더라. 이제는 진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여보, 응?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거리는 유지해야 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바보같이 안 참을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켜야지.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떡 2조각에서 시작된 싸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형제 간의 편한 관계, 명절마다 모이는 대가족,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사이.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 부부,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함. 이제 저희는 누구한테도 함부로 당하지 않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무료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부부입니다. 10년간의 노동의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존중받는 살, 당당한 살, 자유로운 살,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부부의 사랑. 형수는 변했습니다. 형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가족으로 지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이 저희가 선택한 길입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그 종이봉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모욕 하나가 10년간 가려져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하인이 아닌 당당한 부부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잔치였습니다.